자, 이제 마지막 환원율 하고요. 몇 개 남았죠.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수익하는 법. 수익가액은 뭐 나누기 뭐?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순수익은 두 가지 했고요. 장래 순수익이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된 순수익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이에요. 자, 환원율이 뭐예요? 뜻을 물으면, 그 뜻은, 앞에 우리 종합환원율 했죠. 이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또는 그냥 자본환원율, 모두 다 생략 가능하고요. 그냥 환원율 하면 다 종합환원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환원율, 건물환원율, 또는 지분환원율, 저당환원율, 다른 종류의 환원율은 반드시 앞에 붙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환원율이 뭐예요? 그러면은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그 환원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환원율?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었죠.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이게 총투자액 했는데 이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과 같은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총투자액이죠. 10억의 매물로 나왔다. 제가 이거 투자론에서 할 때 10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가능 총소득이 1억, 유효 총소득이 9천만원, 순영업소득이 7천만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 투자액 아닌가요? 이게 내 돈 4억, 남의 돈 6억 이렇게 했었잖아요. 10억 분의 7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종합환원율이라고. 종합환원율. 뜻이 뭐예요? 이렇게 종합환원율이 뭐예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로서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수익성을. 왜?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있었죠.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성은 높다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수익률일까요? 어림잡은 수익률일까요? 어림잡은 수익률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왜냐? 이 7천만 원이 다 번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뭐를 뺐어요? 경비를 빼죠. 경비 뺄 때 감가상각비가 여기 안에 있던가요? 없죠.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은 내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간 원금이 점점 소멸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만큼은 뽑아야 되거든. 그죠? 그게 바로 뭐로 해서 뽑아지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으로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아직 빼지 않은 상태잖아요. 맞나요? 여기서 감가상각비 안 뺐잖아 아직. 내 원금 회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빠지지 않은 상태. 이걸 다 번 돈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이걸 번 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림잡은 수익률인 거예요. 환원율은 다 번 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안에 7% 안에 뭐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원금 회수하는 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7천만 원 안에 7천만 원 안에 원금 회수하는 돈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7%로 따지면 그 7% 환원율은 수익률과 뭐에 합으로 되어 있다? 회수율에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수익률, 자본율. 자본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걸 할인율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질을 얘기할 때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질. 이건 정의. 이거는 환원율의 성질입니다. 성질. 자,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1억을 들여서 땅 5천만 원 사고 거기에다가 5천만 원짜리 건물 지었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되면은 건물은 가치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10년이 되면은 내 원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땅 사서 5천만 원짜리 건물 지었으니까 1억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나요? 근데 10년이 되면 건물은 없어지잖아요. 건물은 없어지니까 내 원금 5천만 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 건물에 임대료로 1,500만 원 이제 이것저것 경비 떼고 손에 잡는 게 1,500이에요. 손에 잡는 거. 몇 프로 손에 잡아요? 15% 손에 잡죠. 내 원금이 1억이고. 자, 근데 10년 후에 건물은 없어지니까 내가 원금 회수하는 걸로 따로 떼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간. 매년 1,500 받아도 500씩 따로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번 돈이 아니라 번 거는 얼마가 번 거예요? 1,000만 원이 버는 거고 500만 원은 원금 회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10%만 수익률이고 나머지 5%는 회수율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떤 경우기 때문에 플러스 5% 됐어요?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5% 했잖아요. 내가 이거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3, 4년, 5년 갖고 있다가 팔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도 1억 받고 팔 것 같아요. 만약에 물가도 상승할 수도 있고, 살 때 내가 5천만 원 땅 샀고 5천만 원 건축비 들여서 1억 들였잖아요. 근데 한 5년 있다가 팔 때도 1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1,500 손에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1,500이 전부 다 버는 거죠. 그때는 다 버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회수를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0%예요. 왜? 내 원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팔 때 그대로 유지되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나 또는 10년 뒤에, 10년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10년 뒤에 1억 2천에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2천에 10년간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손에 1,500을 잡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15%보다 더 될까요, 덜 될까요? 수익률이 15%보다 더 되는 거예요. 1년에 2%씩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손해는 얼마씩 잡고 그 해는 15%씩 손에 잡고 1년에 얼마씩 올라가니까 2%씩 올라가니까 총 몇 프로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총 17%, 매년 연간 단위로 17%의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손해는 몇 프로 잡아도 손해 잡는 거를 환원율이라 그래요.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손해 잡는 게 수익률하고 똑같을 때는 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갈 때는 손해 잡는 게 다 버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손해 잡는 것보다도 수익률은 적어요. 회수율로 따로 떼놔야 되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손해 잡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럴 때는 여기가 손해 잡는 거는 15%라도 실제로 수익률은 17%가 된다는 소리는 회수율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야 등식이 되니까. 손해 잡는 거 15%. 요거는 소득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이득. 요게 마이너스 2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그거는 자본이득이에요. 자본이득. 항상 부동산 투자하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합해서 전체 종합수익률이 되잖아요. 그 플러스 2% 자본이득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쉬우니까 회수율을 따로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플러스 회수율.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은 플러스 회수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회수율.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81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그 참고 박스 있죠? 부동산 가치 변화와 자본 회수율에서 매수 가격
매수 가격보다 재매도 가격이 낮을 때, 살 때가 매수죠. 팔 때가 낮아졌죠. 팔 때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회수율이 0보다 커야 돼요. 팔 때 낮아지면. 근데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살 때와 팔 때가 같으면 자본 회수율은 0이고,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커요. 그럼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고요. 기억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되죠.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플러스 회수율이에요. 플러스 회수율. 됐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종류에서는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이런 게 있다는 타이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타이틀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환원율 결정 방법. 자, 이걸 체크해야 돼요. 자, 지금 두 가지 했어요. 환원율과 관련해서.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직선법이라는 단어를 달고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직선법이라는 단어를 달고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선법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잔존 연수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있죠? 잔존 연수 동안 100% 회수하세요. 이 뜻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거요.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는 그대로 있죠. 건물의 경우입니다. 건물이 앞으로 20년 남았다 그러면, 잔존 연수가 20년 남았다 그러면은 1년에 5% 회수하면 되고요. 잔존 연수가 10년 남았다 그러면 1년에 10% 회수하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한다.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약간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괄호 쳐넣기. 괄호 쳐넣기. 괄호 쳐넣기.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런 거는 맞춰야 되겠죠. 요 공식 써놓고, 여기에 기억해놓고, 요거는 써놓고, 기억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 요거를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 이렇게. 이게 딱 우리 수준의 문제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다음에, 지금 2개 했어요, 2개. 환원율 2가지.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그 481쪽 맨 밑에 시장 추출법부터 환원율 결정 방법이 있죠. 시장 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루드법, 넘어가신 마지막에 부채 감당법 5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시장 추출법은 매매 사례 비교법에서 그 매매 사례 요게 키워드예요. 매매 사례. 또는 481쪽의 맨 밑에 사례 거래 가격, 사례 거래 가격. 사례 거래 가격.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다음에 평가에서는, 요거는 그 나를 보시면 되고요. 평가에서는 나. 다음에 조성법에서는 키워드가 위험을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 요거고요. 다음에 평가에서는 두 번째 나에서 주관 개입 여지. 주관 개입 여지. 다음에 투자결합법에서 투자결합법. 다음에 엘루드법 건너뛰어서 한장능에서 부채감당법.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요 2가지 하고요. 투자결합법 하고요. 부채감당법. 투자결합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이거고요. 금융적 투자결합은 돈이요, 돈, 금융자금.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되어 있다 이 소리. 각각에 대해서 환원율을 얘는 건, 얘는 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여기는 곱하기예요. 더하기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여기는 지분 비율, 내 돈입니다. 내 돈. 내 돈 비율 곱하기 지분 환원율. 더하기 남의 돈 비율 곱하기 저당 환원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환원율이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을 토지 비율과 건물 비율로 가중평균한 거고, 지분 환원율과 저당 환원율을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로 가중평균한 거예요. 근데 요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당 상수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환원율이에요. 부채 감당법이니까 뭘 이용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부저저입니다. 부저저. 여기는.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여기 하나, 투자론에 있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됐고, 이론으로도 중요하고, 얘는 성질이,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 합으로 돼 있다는 이 성질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각 계산 문제가 이제 다 출제가 됐어요. 이거 2번, 3번.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고요. 요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데 얘가 안 됐어요, 오히려. 지지저죠. 어떻게도 출제됐는가 하면 이거도 출제됐어요. 이거 괄호 채워넣기. 자, 그래서 요 지지저저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또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문제를 보면은 보여요.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걸 외우고 있다면, 그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재 저 뒤에 가시면은, 508쪽에 보세요. 508쪽에 18번을 보십시오. 18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 이율은 이렇게 하고 있죠. 뭘 묻고 있어요? 환원 이율을 묻고 있죠. 환원 이율을 묻고 있으면은 이거 외에는 없다고 보면 돼요. 이 5가지 외에는. 그 중에서 얘는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낮은 편이고요. 설령 이런 방법이 나오면 여기는 직선법이란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직선법이란 단어가 없이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직선법이란 단어 있으면 이리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선법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네 가지인데 순영업소득이 나올 때 여기 총 투자액이 나오면은 어떤 방법으로 가면 돼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 투자액 하면은 환원율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거기 순영업소득이 첫 번째 자료에 보이죠? 첫 번째 자료 순영업소득 보이죠? 자, 근데 총 투자액이 있어요, 없어요? 밑에 총 투자액이 없어요. 순영업소득은 보이는데 총 투자액이 없어요. 그럼 저 방법이 안 돼요. 저 방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토토건건 있는지 보세요. 토지건물. 토지건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남는 거는 요 2개, 지지저저냐, 부저저냐 이거예요. 그럼 지지저저, 부저저에서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예요. 저당 비율, 저당 상수라고 그랬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로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뭐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요 앞에 거 요거 2개 중에 하나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 훈련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이게 이런 문제인지 저런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훈련이 더 필요해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려면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와 이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그런데 직선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이건 나오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순영업소득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돼 있죠. 그 부채 감당률을 준 거예요, 문제에서.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딱 보는 순간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네. 부채 감당률 나왔네. 부채 감당률이 몇이라고 돼 있는 것과 같아요. 부채 감당률이 2라는 것과 같잖아. 2. 부채 감당률이 2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 부채 감당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찾으면 돼요? 저당 비율과 저당 상수 찾으면 되는데, 저당 비율과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잖아요. 저당 비율과 대부 비율 같으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 LTV 다 같은 거라고요. 부채 비율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부채 비율만 다르고 나면 다 똑같다고.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저당 상수 있으니까 0.177 있잖아요. 그럼 그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이제 다 찾으면 이제 여기는 2, 여기는 0.4, 여기는 0.177 끝이에요. 곱셈하는 곱셈. 결국은 곱셈이 곱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파악만 하면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아시겠습니까? 요 내용들은 이제 요렇게 하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그 482쪽에 이제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이 더 중요하니까 투자결합법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있죠. 482쪽에 483쪽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있죠. 자, 이거는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읽어 주셔야 돼요. 특히 투자결합법에서는 이제 가를 보시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도 이걸 보시고요. 다음에 엘루드법에서는 그 나이의 세 가지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게 엘루드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연구한 것인데요. 나이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전현금 수지죠. 매 기간 동안의 세전현금 수지.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이 지분 형성분, 세전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치 변화분. 요 세 가지입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그 가치 변화분이에요.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매기간 동안의 세전현금 수지. 요 세 가지를 보고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봤을 땐 뛰어나요. 근데 그 공식이 외계어 같아요. 외국어도 아니고 외계어예요. 그래서 아예 공식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번 정도 저 설명을 드릴 기회는 있을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채감당법 있죠. 부채감당법은 평가에서 가와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 환원율과 관련된 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앞에서 시장추출법이나 또 조성법, 요소구성법 또는 엘루드법도 있지만 투자결합법이나 부채감당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85쪽부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난이도는 높고요.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490쪽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입니다.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는 지금 방금 3방식 했죠. 지금 3방식 했잖아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했는데 물건마다 주된 방식이 있어요. 부수 방식이 있고, 그래서 가중치를 달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비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주방식이고, 어떤 물건은 수익 방식으로 하는 것이 주방식이고, 어떤 물건은 원가 방식으로 하는 게 주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원가 방식이 최후에 오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교 방식이에요.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에요. 자, 이제 물건별로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은 그런 물건들이라 해야 돼요. 거래가 별로 없는 것들은 비교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아까 했죠? 공시지가 기준법. 표시지계 했잖아요. 표시지계.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예외예요. 이게 예외예요.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인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는 3년 또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도시지역은 3년이고요. 도시지역 아닌 지역은 5년 이내 사례입니다. 실거래가가. 그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거래 사례입니다. 신고된 거래 사례로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의 사례, 도시지역 외 지역은 5년 이내의 사례로서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례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례에 적정한 실거래가요. 여기에 있으면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은 무슨 법으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야 돼, 토지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새로 들어온 이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제가 색깔을 달리 했었으면 이거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건데 편의상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얼마나 되나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물만 평가할 때는 원가법이에요. 여기 이제 편의상 여기서 설명하는데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많죠. 이러면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을 보세요. 산림. 산림은 산에 땅도 있고 나무도 있죠. 그래서 얘는 구분평가를 해야 돼요. 구분평가를 하라는 얘기는 땅은 땅대로 산지와 나무는 임목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산지는 무슨 법으로 할까요? 산지는 산지는 땅이잖아요. 땅은 공시지가로 가죠. 땅은. 근데 임목은 무슨 법? 거사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임대사례 비교법 세 가지잖아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고려사례 비교법이죠. 나머지는 다 비교 방식이죠. 요거 일괄해서 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한꺼번에 평가할 때 뭐였어요? 거사비잖아요. 요거 산지, 임목 한꺼번에 할 때 거사비. 됐나요? 자, 근데 임목 중에 어린 나무가 있어요. 어린 나무. 소경목님이에요. 소경목님. 지름이 작은 나무. 소경목이에요. 소경목. 지름이 작은 나무. 요거는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부대비용 이런 걸 더해서
원가법으로 해요. 원가법. 이건 뭐라고요? 원가법이에요. 과수원 어떠할까요? 과수원. 이 과수원이 거래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거삽이에요. 이런 동산 거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동산은 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동산은 무슨 법? 거삽이에요. 자동차 거래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거래 많죠? 그럼 뭐예요? 거삽이에요.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거사비가 아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다 비교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에 뭐 있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인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밖에 없잖아요. 또 공시지가 기준법은 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삽이지. 예, 과수원은 땅이라고 할 수 없고 과수원에는 유실수가 있으니까 과수원은 거삽이에요. 됐죠? 자, 노란 걸로 쓴 건물만 평가하거나 소경목님은 원가법이에요. 자, 이제 수익 방식.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업 활동. 기업활동 관련. 자, 기업활동 관련되는데, 자, 공장재단. 자,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공장재단만. 이제 뒤에 이제 별거 없어,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제일 많은, 이제 비교 방식만 제일 많고요. 네? 공장재단은 개별 자산 평가액을 합산하는 거예요. 개별 자산 평가액 합산.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근데 개별 자산을 합산하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는 이거는 거의 문 닫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여기 키워드예요. 키워드.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이때는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계속 수익이 키워드예요. 계속 수익이. 다음에 공장재단 말고도 광업재단 있죠. 또 뭐죠? 어장 이런 거 있죠. 어장. 광산 하면 돼. 광산, 어장. 광산, 어장.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 기업활동과 관련 있죠. 특허권. 자, 이런 중에서도 특히 영업권, 특허권. 자, 이런 것들은 무형의 권리죠. 특허권, 영업권, 이런 건 무형 권리잖아요. 실용신안권. 등등등 무형의 권리 전부 다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형의 권리. 됐나요?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이제 어장은 이게 반드시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수익환원법에 들어가요. 어장은 수익환원법. 자, 나머지가 뭐겠어요? 원가 방식이죠. 자, 원가 방식은, 자, 보세요. 여기가 대체로 준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그죠? 준부동산이 준부동산. 준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들이 기업 활동과 연결될 때는 이렇게 수익 방식인데, 그거 말고 준부동산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동차만 요리 왔어요. 거래가 많으니까. 기계류 종류, 준부동산으로서 기계류 종류, 자동차만 저리 가고 나머지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3개 남았죠? 맞나요? 자동차 저리 가고 요놈들은 원가 방식, 원가법 다예요. 근데 이제 다만 선박은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구분평가 2군데 나와요. 산림에서 나오고 선박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해요. 선체가 제일 오래 가요. 배를 만들면. 눈 뜨세요. 선체가 제일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엔진, 그 안에 엔진은 한 번 정도는 교체해요. 그 다음이 마지막 의장, 내부 설비 같은 거예요. 배가 한 50년 가면은, 예를 들어 50년 가면 엔진은 한 25년 정도, 의장은 한 10에서 15년 정도,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연한이 되면은 그 연한이 되는 데 따라 감가를 하는 거죠. 원가 방식은 이거예요. 기계류 같은 거. 거래가 많은 기계류, 자동차만 저리 갔습니다. 그죠? 여기는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거. 됐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493쪽에 보십시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맞죠? 사정 보정은 없지만 시지계는 해야 되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에 2번 건물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원가법 해야 되잖아요. 건물. 틀렸죠?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 소음 진동 일조 침해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 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 기준,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죠? 됐죠? 이거 2개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적용하고 거사비를 적용하고.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이제 세 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제? 지워도 되죠? 자, 이게 주택 가격을,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렇게 세 수로 나눕니다. 세 수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서 이 단독주택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요.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가요. 지금 이런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도 여기 이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나눈 후에 구조가 비슷해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을 다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얘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전국에 토지가 4천만 필지가 있잖아요. 그 4천만 필지가 있는 거를 전부 다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만 필지만 샘플로 뽑아서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한 거죠. 수수료 주고 가면서. 그렇게 한 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면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이 주체를 물어요. 주체를 누가 하는지를 물어요. 누가. 이거 국장이 한다고요. 국장이 해서 이때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데, 이때 비준표를 함께 작성해서 국장한테 보고해요.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거를.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누구한테 보내는 거요? 시군구장한테 보내서 그 관할 시군구장은 관할 시군구 내에 그 표준지 주변에 다른 토지들 있죠. 표준지 주변에 다른 토지들을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국장이 하고 뭐가 있다. 이게 비준표가 있으면 그 자료를 누구한테 주면 시군구장한테 주면 시군구장이 이거 하는 거예요. 요것도 비준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면은 국장이 하면은 시군구장이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문제죠. 공동과 집합.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다 똑같아요. 모양이. 네모난 안에 들어가 있죠. 네모난 안에 설계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런 구분 소유가 되는 이런 집합부동산은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8가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3, 3, 8가지인데 그 중에서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3개는 누가 하고?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시군구장이. 요거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시군구장이 하고, 요거 시군구장이 한다고요. 이 개별이라고 되어 있는 3개만 시군구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 국장이. 요거 국장, 요거 국장, 요거 국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셋과 나머지 다섯 이렇게 구별하는 거거든요. 셋과 나머지 다섯. 주체를 얘기할 때는 개별 셋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국장이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효력을 얘기해요. 효력. 언제 써먹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써먹느냐. 어디다 써먹는 곳이 어디냐. 자, 우리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세금 매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금 매기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 이 8가지가 전부 다 세금 매기는데 이제 어떤 거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어떤 거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데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세금 관련되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전부 다를 공시하는 게 아니고, 설명 들으세요.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샘플로 뽑은 것만 공시하는 거예요. 일부 샘플로 뽑은 것만 공시하기 때문에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 비주거인 표준부동산을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면 표준에 대해서만 세금 매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 매기는 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되려면은 다 계산이 돼 있는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공동주택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조사한다고요. 다 조사가 돼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왜냐하면은 국공유지. 국공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세금 낼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금 사용 이런 걸 낼 필요 없으니까. 이런 개별 중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그 예외 몇 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 계산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매기니까?
세금을 매기니까. 그럼 세금 매길 때는 요 표준 세 개를 빼고 나머지가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니까. 맞나요? 개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빨간 거 세 개는 이 말, 빨간 거 세 개는 세금 매길 때는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세금 매기는 건 표준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5가지죠. 자, 여기 2가지 있어요. 여기 2가지. 개별과 집합. 여기 2가지 있어요. 이 개별과 공동. 여기 개별 공식. 이 5가지는 1, 2, 3, 4, 5. 5가지는 세금 매기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냥 세금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는 표현 있죠. 법 조문의 표현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공적기관에, 제가 지금 이 공적기관이라고 할 때는 이 공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말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자, 그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 이렇게 나와요. 과세 등 업무. 세금 매기는 것 등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라고 그래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여기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요 2가지가. 자, 근데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은 요 놈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공적기관이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자,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주택가격 산정 기준.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요거는 비주거용. 다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고 요것만 차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는, 여기는 요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세금,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럼 나머지 얘는 뭐예요? 이제 얘는 빨간 거는 뭐 할 때 사용해요? 요거는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다고요. 요거는 요거 계산할 때 써먹고요. 요거는 요거 계산할 때 써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공적기관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공적기관에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 하기 위해서? 개별 주택가격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여기는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 등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입니다. 감평업자. 자, 조금 전에 물건별 평가할 때 맨 위에 토지 무슨 법을 한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한다 그랬죠? 그 물건별 감정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거죠.
이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평가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된다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가 뭐를 할 때, 지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 산정할 때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하는 거, 이 사용료 이런 거 말고 세금 부담 그 토지에 부과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가 수용하잖아요. 수용 보상금 산정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야 돼. 수용 보상금 산정할 때. 그죠? 또 토지은행 제도 배웠죠, 우리.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또 갖고 있던 부동산, 토지를 팔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그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됐나요? 자,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다만 여기 정보 제공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정보 제공, 가격 정보 제공. 가격 정보 제공이 여기서는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표준에 있어요. 지가 정보 제공은 여기 있다고요. 이것만 조심하세요.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있어요. 예, 여기는 가격 정보 제공이 표준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준에 가 있어 버리면 여기 가격 정보 제공하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정보 제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정보 제공은 밑에는 이 둘에 와 있어요. 둘에. 표준에서 없고, 이 토지의 경우는 가격 정보 제공이 위에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이에요. 기타 사항으로서 매년 공시 기준이 있죠. 공시 기준이.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자 서면도 돼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체에게 하는 거예요. 주체에게. 그래서 개별은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고요? 시흥구장. 표준 공동 집합의 경우는 국장이에요. 그 이의 신청하는 게 대드는 거예요. 이거 네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언제 한번 대들어 보겠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대들어 볼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시 해서 공시해야 돼요. 자, 아무튼 주체에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표준으로 된 거는 개별을 따로 산정하지 않아요. 표준으로 된 거는 따로 개별 산정할 필요 없이 곧 그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 가격이 되어버려요.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50만 필지 있다 그랬죠. 50만 필지 전국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을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산정할 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이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야 거기도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세금 매길 때는 뭘 기준으로 매기니까? 개별을 기준으로 매기니까. 세금 매길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매겨야 돼요? 개별인데 지금 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계산해 놨잖아요. 아직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 안 해놨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계산했지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곧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린다고요. 표준주택 가격은 곧 그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이 돼버리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의 바로
개별 부동산 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됐나요? 지금 요 내용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려면 내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최근 10년간 11문제 출제된 것을 3문제는 해결 못해요. 3문제 해결 못해요. 8문제 해결해요. 8문제. 그 소리는 버릴 거는 버리고 선택할 것만 선택하겠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100% 다 하려면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525쪽에 524쪽인가요? 524쪽에 3쪽에 3번 문제 보십시오. 3번 문제 523쪽에 3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자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죠. 표준지 나오면 일단 주체는 누가 나와야 돼요? 주체는 국정이 나와야 되고 효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거나 이게 지가 산정할 때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지가 산정하는 경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게 표준이나 뭐가 나오면은 주체는 누구고 어디다 써먹느냐 이걸 생각하라고요. 자, 다음에 2번 넘어가시면 2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네, 알 바 아니다.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항목별로 공시사항이 있거든요. 항목별로 공시사항 8가지잖아요, 지금. 8가지 공시사항을 다 합치면 40몇 개예요. 그거 못 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패스. 여기서도 틀리게 만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표준주택가격은, 자, 표준주택가격 나왔죠. 주체는 누구? 주체는 국장이고, 효력은 그 개별 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맞잖아요. 맞죠? 공적기관이. 그 다음에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 결성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신 점.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시군구장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됐나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하게 됩니다. 요약집으로 하는데 조금 더 스피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 4월 동안 수업했던 거 있죠. 여기 이제 매주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첫 번째 주 복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영 없으면은 그 복습한 거라도 이렇게 좀 들으시고 오시면은 훨씬 나을 겁니다. 그 복습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